예, 강원대학교에 있는 정준호입니다. 간단하게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 뉴딜의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하여튼 1920년은 이런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온 해로 기억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도 이제 5월 이후에서 8월에 좀 잠잠하다가 다시 12월 달에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점차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이제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2차, 3차 피크를 맞이하고 있고요. 한국의 방역 조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전면적인 봉쇄를 하진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성공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당한 좀 위협이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회복력의 문제 설정인데요. 이게 레질리언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모든 이제 경제사회 이슈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건 위기와 그것을 벗어나느냐, 그리고 기존에 쌓였던 굴부터 벗어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이라는 문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기는 징후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는 슬로우 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까지 적폐가 쌓인 것들하고, 그 다음에 쇼크, 그러니까 소위면서 외부적인 충격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결국은 위기 이전으로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단순 충격이면 소위 V자형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약간 조정을 거쳐서 U자형으로 가능하고요. 반면에 슬로우 번하고 그 다음에 쇼크가 이제 서로 결합이 돼서 복합적이면 L자형 또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도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외부 충격에 마주했었을 때 하나의 시스템이 기존 경유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결국 뒤로 도약한다, 반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자연과학하고 공학에서는 회복력이라는 게 기존 균형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생태학에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공학에서는 충격에 대한 저항하고 그다음에 이전 상태로 복귀를 얼마만큼 스피드하게 돌아가느냐, 결국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는 회복이라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운스 백하고 바운스 포워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내구성의 유지, 그러니까 기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경로를 탐색한다는, 그래서 경제 사회적인 제도적인 특성들을 강조되는 건데요. 그래서 바운스 포워드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전향적인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체들 간의 정치 경제적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수반한다는 것들이 널리 이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회복 역량을 강조하는데, 하나는 흡수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적응적인 역량, 전환적인 역량. 그래서 아까 흡수적인 역량은 생態이나 주로 자연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 관심 있는 거고,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적응적 역량이나 전환적 역량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스백이라는 것은 흡수적 역량을 일차적으로 요구하고요. 바운스 포워드라는 것은 이제 적응적 역량에다가 전환적 역량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한 게 이제 보건 위기겠죠. 그리고 이 보건 위기가 이제 관련되고 가중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업이랄지 불안전 시장이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이 회복력의 구성 원리로서 여러 가지 를 제시합니다. OECD에서. 그런데 이게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과 인명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게 기존의 충격에 대해서 완충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원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다각화하고 인여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스티글리츠가 이런 말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경제학 교과서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 논리라는 게 비교 우위에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요 리스크를 고려하게 되면, 이제 스티글리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독일이 그 가스를 이제 수입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했어요, 값싸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와의 지정학적인 갈등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것을 침공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을 생기고 됐고 서방 세계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관계를 끊게 되다 보니까 소위 독일은 값싸게 이제 그 가스전을 독일로부터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스크를 고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 상황인데 한국은 주로 1960년대 이후에 투자 주도 사회였고, 그래서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가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자본 심화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동화라는 것들이 뭘 하냐면 그 자본 스톡이 이제 많아지는 게 자본 심화 지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 전략 쪽에서 노동 전략, 그러니까 노동을 대체하는 투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그 노분 밀도도 이제 상당히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자본 전략적인 기술 진보에서 노동 전략적인 기술 진보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자본 심화가 가속화되는데 이 생산성들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스마트한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 자동화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IT로부터 발생하는 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ICT 부분에서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2010년대 이후에 제조업이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그 세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국 경제 성장에서 지정학적인 조건은 상당히 중요했고, 이제까지 초창기에는 냉전이 중요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상당히 그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미중 갈등이 있으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까지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었습니다. 특히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서구의 제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을 때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중국과의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시절을 거쳤죠. 그리고 대부분의 무역 적자는 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한국이 요즘에 하나 둘씩 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게 LCD인데요. LCD의 원래 동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천 기술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하고 이제 유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술 로열티는 점점점 늘어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기술의 모듈화 경향을 이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하고 니쇼링이 일어나면서 19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후방 연계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 상당히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일단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면서 그런 이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역하고 관련돼 가지고 2011년부터 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거하고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시설이라는 게 글로벌 가치 사슬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런 그림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보시면 그래서 미국의 니쇼링 현상도 191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니쇼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 사슬 단축이라든지 운송 비용 절감, 그래서 고객과의 근접성 같은 지역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부품 소재 공급망 재정비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EPA나 G11 같은 걸 제한하면서 중국하고 멀어지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남북 협력 차원에서 국내 공급 사슬 구축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건 뭐 지나간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 소재 공급지와 시장으로서의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과 중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게 됐고, 그 다음에 동북아 분업 구조에 심각한 타격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는 분공장 경제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많은 소득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소위 머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비수도권에는 실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1911년 이후부터 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소득 비중도 줄어든다. 이게 아토메쇼 글로벌 가치사슬하고 연계하고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가공조립 산업에 입지할수록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게 비정규직 비중도 보시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강원도하고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관광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특화되면 특화될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습니다. 수도권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전체 고용 비중하고 이제 해보면 가장 월등하게 높은 데가 제주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서울하고 수도권이 가장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걸 지역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이제서 이제까지 한 20년 가까이 보면 소득이 유출되는 게 깔때기 같은 구조였다. 그래서 광역도에서 광역시로, 그다음에 다시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 다시 수도권에서 회로 유출되는 구조로 지금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가장 큰 특징이 보면 어찌됐든 간에 분공장 경제,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의 수준이 높긴 높지만 비수도권도 그렇게 낮은 편은 생각보다 소득 수준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분공장 경제를 통해서 어떤 소득 그 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크죠. 요즘에 아파트 가격으로 상징되는 거 보시면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개인 소득 차원에서 보시면 근로소득인데, 그 원천지 기준으로 보면 울산 북구가 가장 높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자동차 공장이 있는 데거든요. 경기 수원시는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데고, 하여튼 이런 데가 높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소지 기준, 소위 말해서 이제 직주 분리라든지 주소지 기준으로 다 하면 서울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과천, 송파 이런 데가 가장 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직장에 있는 데와 그다음에 주소지 기준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사실 소득이 유출되는 가장 큰 경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그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서울로 이전되는 법인 잉여의 송금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직주 분리에 따라서 주말에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주중에 죄송해요. 주중에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돌아오는 식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중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해보면요,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제도적인 사회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직접 경제, 이런 것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의 소득 격차를 유지하는 게 더 강하지, 사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역량이 차이가 나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건 아니다. 상당히 이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도 지방대학교 출신이면 사실 좀 어떤 차별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서열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요인들이 더 크다라고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판 뉴딜을 얘기했죠. 현 정부에서 추격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디지털,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이 있었고, 거기다가 요즘에 지역 뉴딜이 이제 덧붙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 보면 현재 정부에는 그냥 바운스 백 정도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바운스 포워드 좀 전향적으로 그린 뉴딜도 좀 키워야 되고, 새롭게 어떤 새로운 경제 청사진을 좀
대시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좀 못 미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R 그러니까 리커버리, 릴리프, 리폼을 하면서 좀 시스템 계획적 요소가 좀 강화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도 좀 말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새로운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조조정을 일정한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잉여에 되는 부분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완충작용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경제 성장의 축을 다극화시켜야 되는 거죠. 수도권만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들의 균형 성장도 필요한 거고 분권화 그다음에 잉여 인력을 흡수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해서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그러면은 부의경 지역에도 일정한 정도의 인프라가 서울의 수도권에 버금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BC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말고는 이게 통과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건위기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 하에서 리스크를 감안한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고비용 경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고비용 경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펼칠까의 문제인 건데요. 첫 번째 길하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지금 현재 현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ICT 중심의 회복, 그다음에 잉여의 일이 배출되면 이것을 복지제도로 확충하겠다. 그래서 뭐 고용보험, 실업보험을 확충하겠다. 요 정도 얘기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은 ICT를 지역산업하고 융복합시켜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을 새롭게 재발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을 가면 결국은 대기업 주도에 가게 되고 그렇게 실패하다 보면 손실이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 경제를 여러 개의 광역 순환형 지역 경제로 이제 구성하고 지역 차원의 교통, 통신, 의료에 대한 거대한 인프라 투자하고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의 쏠림을 이제 분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염병의 위험성을 이제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식으로 코로나 충격 및 방화적 세계로 인해서 이제 내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규모의 경제, 글로벌 분업, 그다음에 기존의 성장 경로를 감안해서 수도권 아니면 불경이나 호남권 같은데 성장 엔진을 좀 재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순환형 지역경제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와 같은 자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환형 교통, 전력, 통신망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복되는 잉여의 원리에 따라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보건, 의료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별로 좀 권역별로 제대로 좀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회복력의 정의와 주요 개념, 그리고 국내 경제와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동,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뉴딜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경남연구원의 남중석입니다. 제 주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주제를 조금 좀 변화시켜서 이렇게 동남권 제조업 위기와 대응이라는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정준호 교수님 발제한 내용을 좀 덧붙여서 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동남권이 어떤 부분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저희 도에서는 제기를 했는데 크게 보면 하나가 이제 메가시티 전략이었고 하나가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맨 처음에 한국판 뉴딜이 나왔을 때 디지털 뉴딜이 중심으로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디지털 뉴딜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왜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그 추진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개별 산업으로 종사하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하나의 블록화되어 있는데 조선이나 자동차가 죄송합니다. 최종재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 산업이 중간재와 건설과 기계가 이제 공장 설비와 같은 중간재를 공급하고 석유화학하고 금속 이것이
소재로서 작용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큰 블록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과 조선, 철강, 그 다음에 기계산업, 그리고 조선과 자동차 산업, 뭐 항공기, 전투용 차량 등등의 일종의 그 동남권 경제가 블록화된 산업 블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그 정준희 교수님 발제에서 나왔는데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주요 제조업들은 전자업종을 제외하고 전자산업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나머지 산업들은 이 정체에 들어가고 사실 조선은 붕괴되는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2015년도부터 산출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남권 이 지금 자동차 산업의 전체 매출하고 한국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한국 2011년도 이후로 자동차 산업의 그 비중은 전 세계 비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감소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2015년도 이후에 보시면 이건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출액, 출하액 모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R&D 부분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동남권의 과거의 R&D 비중은 그래도 한 9%, 10% 가까이 갔었는데 최근에 비중은 대략 한 6.8%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R&D 역량 자체도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조선 부분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거 작년 통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에 그 수주량이 제일 많긴 하지만 워낙 금액 자체가 작고 수주의 단가도 사실 그 적자를 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단가로 지금 됐기 때문에 대략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수출품 구성에서 보면 선박 제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도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꽤 증가했었는데 사실 2015년도, 16년도를 지나면서 플랜트 산업이 상당 부분 붕괴되었거든요. 요거 17년도의 매출은 그 이전에 수주한 것들이 매출로 표현된 것이 17년도로 나타난 것이고 20년대에 와서 2020년 작년까지는 굉장히 축소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10년대 이미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12년부터 대폭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7년, 18년도부터 매출액이 더 폭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략 2015년도부터 수주 절감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수주 절감이 그 화폐로 금액으로 이렇게 포함된 것이 2017년도, 18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2012년을 기점으로 쭉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더욱더 감소를 했는데 2018년도는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갔고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동차 업종과 중기업과 그 다음에 소기업까지 다 포함한 것인데 대출은 보면 한 2017년도가부터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되기 시작한 건 2012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산출이 감소돼서 16년도, 17년도 되면 거의 붕괴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동남권 자체가 자동차와 조선이 그 최종재를 생산하고 중간재와 소재가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하고 그 조선이 그렇게 붕괴되어지면서 기계산업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를 기점으로 거의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철강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 기계산업인데 전체적으로 블록화된 경제 전체가 약화되어 있고 이거는 한국 전체 측면도 그렇지만 이 동남권 수준이 훨씬 더 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조선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산출 감소와 함께 적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조선업 1차 밴드 같은 경우 30%가 적자 비중인데 2019년도, 20년대 이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적자 비중이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율의 변화를 보시면 이 동남권 제조업의 투자율인데요. 전국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대략 보면 한 10%의 투자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16년부터가 굉장히 산출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투자율 자체가 거의 5%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동남권 전체 제조업이고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보면 2017년, 15년도 이후로 투자율이 크게 감소하는데 그 이전에 이 투자율 감소는 사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아니라 타타대우, 그다음에 뭐 한국 GM, 그다음에 그 쌍용자동차와 같은 외국계 자동차의 투자율 감소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고 2015년도부터는 현대자동차 자체도 굉장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매출과 투자 감소가 여기 이 중기업하고 소기업의 투자 1차 협력과 2차 협력 기업의 투자 감소와 결합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철강 산업도 투자율이 점진적으로 10%대에서 6%대 그리고 1% 정도로 이 장기 추세에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15년이 그 기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율 변화와 관련돼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해외 직접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04년도부터 크게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2010년대 이후로 저성장 국면이 진행되면서 해외 투자자가 일정하게 요 규모로 큰 규모의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2015년도 이후에 해외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투자하는 것, 즉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투자하는 것은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이고 유럽이나 미국으로의 투자는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는 감소하면서 해외 투자는 증가하는데 한편으로는 아시아로서의 생산 기지로 이전되어지는 것,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동남권의 산출이 그렇게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은 대략 5%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0%대 성장을 하고 2017년도하고 18년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이번 2020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이 누적적 결과는 그림에서 보듯이 수도권의 산출의 어떤 성과, GDP의 GRDP의 어떤 성장 과정과 동남권의 GRDP의 절대적 격차가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시스템이 특히 지금 동남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블록, 중화학공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위산업 기술인데 이 중위산업 기술이 저가격 경쟁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정체가 지속된다면 저희들 보기에는 탈산업화로 가면서 큰 위기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아까 위기가 까지 심화된다고 했었는데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가 대폭 감소하니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동남권 전체에서의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청년들의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3절부터는 동남권 제조업의 생산성을 비교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일단 자본 집약도의 측면에서 보면 동남권이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조선 산업도 그렇고 집약도가 더 큽니다. 이거 아까 자본 밀도라고 정준호 교수님 다르게 표현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본장 비율을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동남권의 자본장 비율은 큰 거죠. 그러니까 중후장대형 설비 투자 중심으로 생산성 성장이 해왔는데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자동차 산업의 1차 협력, 2차 협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업의 1차 협력, 2차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 동남권의 부품 기업들이 핵심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산성 상승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고요. 총요소 생산성도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총요소 생산성이 좀 높게 나오는데 자동차를 보면 더 낮게 나옵니다. 기술 지표에서 조금 뒤처진다, 평균적으로 뒤처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규모는 큰데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소위 총자본 투자 효율 혹은 자본 생산성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자본 1원당 유형자산 1원당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에 미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조업 부분에서의 클러스터와 동남권과의 수도권을 좀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 산업의 클러스터를 이거는 정재영 교수님께서 추적한 걸 갖고 제가 썼던 것들인데 그림 보시면 이 클러스터 추적을 어떻게 했냐면 30% 이상 하나의 기업에 납품하는 그리고 수요 기업이 3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수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것을
그 우편번호로 해서 이렇게 찍은 건데 기업들이 위치를 찍은 건데 보시면 자동차 산업의 클러스터가 과거에는 이제 동남권에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재편되고 있고 특히 업종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장 부품들이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든가 미래자동차의 거의 대부분의 신규 투자가 수도권에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도 보면 동남권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조선업은 중간재가 굉장히 무겁기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종재를 생산하는 조선사 옆에 있는데 최근에는 조선 부분도 수도권 투자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자율선박과 관련된 전장 부품, 광학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그리고 또 이 통신 이쪽 부분의 장비들이 오히려 수도권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과 이렇게 분리되어지면서 R&D 투자 자체도 동남권에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뭐 SK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나 이쪽도 구미에 있던 공장들을 다 지금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업종 간의 네트워크를 한번 추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관계를 각 기업들이 속해 있는 세세 분류 업종으로 분류해서 네트워크를 추적해 보니까 뭐 당연하듯이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업이 동남권 전체의 가장 많은 매입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종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는 잘 안 보이지만 대략 기계 27번, 29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소재들 그리고 25번 그리고 28번 전장 부품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업종들을 미시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조선과 자동차에 공급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들, 다른 업종 간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폐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부분의 어떤 성장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2000년대 이후에 동남권의 제조업은 한국 경제 전체의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미 ICT 중심으로 우리 산업이 바뀌고 특히 제조 서비스 부분에서의 어떤 디지털화로부터 거의 소외되어 있어서 거의 제조업 중심의 생산 중심이죠. 생산 기지화 되어 가는 것들인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면 그와 같은 생산 기지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래자동차 연관산업, 이게 사실 아직 미래자동차 연관산업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지만 요거는 산업연구원의 분류를 갖고 제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연관산업들을 세세 분류까지 해서 업종 간의 분포를 한번 보았었는데요. 보시면 동남권 같은 경우 보면 미래자동차 하더라도 신품 부품 제조업, 그러니까 뭐 의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스펜션이라든가 조향장치 같은 자동차가 있는 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은 동남권이 42% 정도 되는데 자율주행차 연관산업의 분포는 거의 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동남권이 한 19%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전통적인 전장 부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다음 통신 부분에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과 같은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동남권에서는 부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네트워크를 한번 추적해 봤는데 네트워크가 원래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트워크 구조가 일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 동남권에는 기업들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공급 역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의 거래 단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만큼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신 3사하고 동남권과 다른 광역권 수준에서 통신사하고 아까 이제 지식 서비스 부분인데 통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SI 시스템 통합을 갖고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를 추정한 건데요. 주로 대표 3사를 통해서 추정해 봤습니다. 보시면 수도권으로 생산 유발 효과가 통신 부분은 거의 KT가 76%, SK가 80% 정도 되고요. 고용 유발도 거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는 시스템 통합을 이끄는 3사를 보면 수도권에서의 어떤 고용 유발 효과나 생산 유발 효과가 거의 96%, 7% 정도까지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수도권 집중되어 있고 그 반면에 저희 동남권 같은 경우나 뭐 동남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경권이든 이 전라권이든 간에 거의 이 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상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어떤 지역적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 과거에는 제조하고 이 가치 사슬에서의 양 사이드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부가가치에서 물류하고 제조 부분하고 그 가치 사슬의 앞부분인 R&D나 디자인, 서비스, 마케팅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동남권은 아까 그 정준호 교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생산 기지화되어지면서 제조 물류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면서 점차 생산 기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딱 사실 입지 경쟁에서 이미 동남아시아하고 다시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그 동남권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조업의 디지털화, 제조 서비스와 결합되어서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 미래 산업으로 동남권 제조업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생산자 서비스와 지식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제조업이 같이 크기 위해서는 경남이나 울산과 같은 생산 기지가 독립된 형태로서는 저희들이 전략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제약된다고 보았고, 그러려면 결국 생산자 서비스라든가 이거는 경영이라든가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 서비스죠. 이 제조 서비스들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에 기초한 그 중심 도시에 기초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권의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사실 저희들이 그 메가시티 전략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이거 뭐 그림에 보시면 그 메가시티라는 것들은 여기는 이제 디셀도르프 쪽인데 조그만 도시들이 기능적 연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그 도시군으로서 지역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어떤 네트워크와 지역에서의 중심 도시가 다른 세계 도시들과의 연관성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자 서비스와 지식 서비스가 결합되는 그런 공간적인 어떤 개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부울경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인프라 측면에서 연결, 그리고 지식 서비스와 제조의 연결, 그다음에 그 노동력과 그다음에 연구개발의 영역, 이것을 결합시키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체가 아니라 광역권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조선이나 자동차 보시면서 봤을 때 보듯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권이 큰 블록에 두 블록으로 있거든요. 조선, 그 서울, 경기도하고 동남권이 있는데 지금 현재처럼 동남권이 그 탈산업화되어지고 그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동남권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속에서 메가시티 전략이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최근에 그린 뉴딜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우리가 입장 전환을 했는데, 왜 그거는 이제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남권의 제조산업이 중화학공업이고, 중화학공업은 전형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거든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다 보니까 미래의 그 친환경 산업, 그러니까 유럽이나 지금 미국은 환경 기준을 엄청나게 빠르게 높이고 있는데 현재의 동남권의 경제 구조는 그 환경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남권은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고 해외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앞으로 무역이라든가 수출 성장에서 더 큰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위험 요소로서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고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그러면 그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많은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동남권에 있는 제조 그 네트워크는 전장 부품 중심이 아니라 그 내연기관에 있는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품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에서 한계 기업들의 상당수가 퇴출될 것이 거의 저희들은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그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수소 자동차, 근데 수소 추진 체제로 간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그 연료전지 기술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LG화학이라든가 SDI 같은 경우에 그 배터리 부분에서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이런 점들에서 봤을 때 그 새로운 자동차 체제, 그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변화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경쟁력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조건인데 저희 그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이 전장 부품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했을 때 그것이 이제 가능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조선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 지금 2030년 이후에는
지금은 단계적으로는 LNG선을 중심으로 가지만 2030년 이후에는 지금 수소 추진선으로 장기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우중공업이나 이미 삼성중공업도 암모니아를 매개로 하는 연료 추진,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소 추진선의 개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거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의 추격을 오히려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쉽게 추격을 하고 있지만 기술이 고도화되어지면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격차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양 플랜트 부분인데, 풍력 산업은 상당 부분 해양 플랜트에 기초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 플랜트의 제조 능력은 우리가 세계에서 거의 선두주자가고 있지만 설계 능력은 노르웨이라든가 영국에 크게 뒤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노르웨이나 영국가에 있는 그 기업들이 설계를 하고 제조를 누구하고 같이 하려고 하냐면, 지금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양 플랜트 산업이 이 풍력 산업이 부유식 풍력으로 확대되어지면 해양 플랜트 산업의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예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그 동남권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철강에서부터 기계 부품, 그다음에 또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공급 네트워크를 다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이 최종재를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공급 네트워크와 소재까지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림이 대우중공업이 노르웨이와 같이 해서 부유식 그 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에 지금 계약을 맺고 나가는데, 이 부분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상태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에너지 체제의 전환,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체제의 전환에 동남권이 더 적극적으로 결합했을 때 장기에 있어서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초기의 시장은 정부가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린 뉴딜을 매개로 한 정부의 어떤 새로운 투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스템 부분에 대한 투자들을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또 수요가 열린다고 한다면 2030년 이후에 정도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경제 디지털화라는 측면과 제조업의 디지털화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에너지 체제 전환, 이것과 수송 체계가 전환되어진다면 동남권이 장기적으로 좀 더 그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권을 하나의 블록 산업 단위로, 그리고 지역 단위, 광역 단위로 이렇게 성장 전략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조 서비스, 그 다음에 인프라로서의 공항이라든가 그 도시,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이제 메가시티 전략과 그린 뉴딜,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조정과 그 대응해 나가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문제시고, 이 현들이 메가시티 전략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경성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남권 주력제조 현황과 장기 불황, 거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남권의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정종석입니다. 지역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투자 효율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그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서 최근에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조항과 지역 간의 협업, 지역의 자발적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 총 160조 사업 중에서 그 한 47%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지자체가 자체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세 번째로 지방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지역산업의 육성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뉴딜 과제와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육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이 지역의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몇 가지 꼭지별로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산업 육성 사업들, 즉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2000년도 균투기계 기준으로 50여 개의 세부 사업, R&D와 BR&D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2.6조 원 정도가 연간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산업부와 중기부, 가기부, 교육부, 고용부 등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산업부의 경우에는 단위 사업이 3개, 중기부는 4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화면에서 보듯이 세부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산업의 성장 거점, 즉 산업과 혁신 클러스터 현황을 살펴보면은 지역별로 산업단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이미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외에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지역혁신 클러스터, 규제자유 특구 등이 다수 지정돼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산업단지의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에 1223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부터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8개 구역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혁신도시는 뭐 다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다극화 성장 거점의 핵심 중추로서 10개의 도시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도에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11년도에 강주, 대구가 지정이 됐고, 12년도에 부산, 15년도에 전북 등 5개 특구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2019년부터는 강서 특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는 2005년도에 그 창원, 구미, 울산 등 7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07년도에 5개 산업단지를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2010년에는 전국 193개, 거점 25개 단지, 연계 168개 단지를 엮어서 지원하였고, 2015년부터는 전국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혁신 클러스터는 2018년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국가 혁신 융복합 단지를 지정을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자유 특구는 역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총 24개의 특구를 현재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정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 자료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역마다 지역 혁신기관들이 이제 조성이 돼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는 주로 이제 RIS 기관, 주로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역 특화센터, 지역 혁신센터 이런 기관들이 이제 설립이 됐고, 2010년 이후에는 주로 이제 그 NIS 기관, 즉 정부 출연 기관이 지역본부, 그다음에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RIS 기관에 대해 살펴보면은 90년대 중반에 기술혁신센터, 즉 TIC 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술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등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의 산업과 R&D 기반 확충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역 혁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IS 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지역분원이 19년도 현재 61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는 전국적으로 15개 기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 기관은 대부분 지역의 혁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현황과 설치 연도는 아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RIS 기관과 NIS 기관의 연도별로 이제 그 증가 추이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내용에 보시다시피 2014년을 기점으로 현재 NIS 기관이 즉
출연연 지역 분원들이 RIS 기간보다 오히려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어떤 그 성과 관리를 위해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투입된 모든 사업, R&D와 BR&D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예산, 성과, 지원 대상인 기업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장비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장비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 또한 TP를 거점 기관으로 해서 현재 구축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그 시도별로 현재 뭐 다양한 명칭으로 현재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고, 통계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고, 지역 연구 장비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별도로 현재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주요 문제점과 이슈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 지역 R&D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그동안 상당히 모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 R&D에 대한 전략성과 체계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기준으로는 그 지역 사업으로서의 어떤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기부의 이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반 구축 지원 사업들, 뭐 출연연의 지역 분원의 연구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의 거적별 신산업 육성, 균특 해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자율주행차, 수소 원료 전지차 지원 사업으로 뭐 국가적 차원의 사업하고 차별성이 좀 부족한 사업이고, 또 중기부의 그 산학연 콜라보 기술 개발 사업 역시 지역적 고려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균특 해결로 지원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지역 R&D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뭐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주황정보 위주로 또 공급자 중심으로 이 지원 체계에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어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획을 하기 조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즉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정해진 예산을 그대로 집행만 하는 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의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세 번째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50여 개의 세부 사업들이 부처별로 또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또 칸막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칸막이 지원 때문에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그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 중앙 차원의 부처별로 어떤 전문기관, 또 지역의 혁신기관들, 또 지역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혁신 주체들이 각각의 사업별로 다 개별적으로 지금 그 참여하고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별로 타겟 산업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 그 타겟 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타겟 산업 수가 지역별로 너무 많다. 즉 산업부의 협력 산업, 또 중기부의 주력 산업, 또 규제자의 특구,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부의 지역 혁신 클러스터 등이 다 산업이 그 별도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이제 최대 한 10개가 넘는 타겟 산업을 육성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지역의 R&D 성과, 특히 일자리 성과를 창출하는데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지역별로 이 타겟 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간의 중복도 굉장히 심하다. 특히 바이오 분야라든지 에너지 분야 등은 거의 모든 지역들이 타겟 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이 타겟 산업별로 투입되고 있는 재원들이 굉장히 작다.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이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그 RIS 기능을 수행하는 그 NIS 기관들이 지역에 이제 많이 그 설치가 되면서 그 지역별로 지역 혁신 기관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 혁신 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들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R&D 과제의 수행이라든지 기술 지원, 장비 활용 지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NIS 기관과 RIS 기관 간의 이 경합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지역 혁신 기관 간의 기능 중복과 관련된 사례로서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이 바이오 쪽의 분야에서 많은 지역 간의 대다수의 지역 간의 그 사업 중복 현상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로서는 이 RIS 기관의 경우도 기능들을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 기능에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기능들이 계속 확대가 되는 문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 혁신기관 간의 역할 기능의 중복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지원기관의 그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지원 창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존 지역 혁신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을 그 현황을 표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지역 혁신 기관의 네트워킹 또 협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중앙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혁신 기관의 연계 협력 촉진을 위한 그 중앙의 어떤 역할과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현재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 내에 있는 다수의 지역 혁신기관 간의 어떤 연계 협력이 상당히 이제 형식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부처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별로 또 사업별로 이 칸막이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중앙 차원에서의 종합 조정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도 보면은 각종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네트워킹 또 뭐 워크숍 또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사업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도적 협력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이 수요자 중심의 어떤 자발적이고 또 수평적인 협력은 좀 크게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이제 이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뭐 전략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이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역의 혁신 플랫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뭐 과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혁신기관 간의 어떤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이 협의회의 주요 3대 기능이 심의 조정과 평가 모니터링 또 소통 협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혁신기관 간의 협력기의 장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는 지역 혁신기관 간의 어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자원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이제 그 산재해 있는 산업 또 기업, 기술, 장비, 전문가, 이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이제 통합적으로 조금 구축을 하고
이것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들이 각 기관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원이긴 하지만은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해서는 그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들을 내놓고 공동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지역 혁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이 이 지역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제 그 지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지역 기업들의 혁신 성장에 대한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고 또 기관 간에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혁신 협의회를 통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 기관 간의 기능들이 굉장히 중복되고 또 그 서로 경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조정을 해야 뭔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역량,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기본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이 틀 하에서 각종 지역 사업의 운영 지침에다가 아예 신규 과제 기획과 추진할 때 그 틀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용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네 번째 과제로서 이제 지역 혁신기관 간의 어떤 기능 연계 또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일단은 기관 간의 선행적으로 이제 기능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관별로 특성화 또 차별화를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를 토대로 이제 기관 간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 연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계 협력 활동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소하게 뭐 회의라든지 워크숍 세미나들을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통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들 뭐 한 예를 들어서 제도적 연계 협력 체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를 통해서 좀 단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산업과 과학기술 여건 특성들을 고려하고 또 기관 간의 어떤 관계 특성 또 이게 시도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기관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유형화를 하고 또 개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뭐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예시를 든다면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뭐 창업 지원은 창업보육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뭐 주로 담당을 하고 기술사업화는 이제 연구개발 특구 또 자립성장 육성 지원은 TP 특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화 양산 지원은 뭐 산단공 지역본부라든지 중진국에서 담당하는 이런 기관 간의 이어달리기식의 어떤 연계협력 이런 것들을 좀 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 R&D 사업별로 이제 또 개별적으로 그 BR&D 사업 뭐 기업 지원 서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통합해서 그 시도별로 BR&D 사업은 하나의 사업 틀 하에서 이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런 추진 체계로 조금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프라인 중심의 운영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온라인 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그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끼리만 참여하는 어떤 폐쇄적인 참여 구성보다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개방적인 참여 구성 체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그 플랫폼보다는 이 수요자 중심으로 즉
이 지역 산업과 과학기술 육성의 최종 수혜자인 이 지역의 기업과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교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해결 방안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 교류가 아니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서로 이제 찾아내는 이런 방향으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황과 또 이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가 지금 별도의 문건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서 투자 효율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종석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현황과 주요 지역산업 성장 거점, 그리고 지역혁신기관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정리해 주시고 투자 효율화 전략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 분의 발제를 모두 들었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그 분과 1의 시간이 4시 15분까지인데 지금 4시 한 9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분 내외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분과의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신 그 성신여자대학교의 이원호 교수님 그 코멘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 논문이 좀 어떻게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주장이 분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번째 우리 정종수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 박사님의 어떤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오랜 기간의 어떤 지역 산업 평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정리해 줬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료로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마지막에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칸막이식이고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계 협력이라든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또 추진해 왔죠. 또 그런 어떤 연장선 속에서 아마 플랫폼이 나온 것 같아요.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연계 협력이라든지 협의 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자라는 이야기가 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칸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기관별로 사실은 고유의 영역은 있지만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자기 업무가 연계되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내 기관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런 문화가 사라지면 연기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도 좀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농담이 있죠.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필요하네.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기업 지원을 A라는 분야에서 기업 지원을 일을 하다가 또 B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내가 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이게 누구의 일이고 이거는 누구의 일이고 어떤 기관의 일이고 사실은 구분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우리가 기업 지원이라든지 일의 범위는 사실은 이 협력이라든지 거버넌스 플랫폼 방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서 보인다.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도 어떤 지원의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문화로서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정말 고맙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논문이 사실은 연결되는 논문이고 어떻게 통일된 논문입니다. 결국 정준호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우리에서의 어떤 산업 발전의 사실 내짐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업 발전의 내짐 이야기고 그런 산업 발전의 내짐이 사실은 코로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코로나가 그것을 촉발시키고 가속화시켰을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우리 고유한 산업 발전의 레짐은 사실 사라져 왔다. 그 레짐의 특성은 뭐냐면 국제 분업과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한국의 산업 제조업의 어떤 유리한 어떤 위상과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수도권 지방에 있어서의 분공장 경제 체제, 이 두 가지 체제, 이게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게 끝났다고 한다면 그럼 레짐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서 결론 1유형, 2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레짐의 변화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레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있던 산업의 어떤 기본적인 전략은 어떤 레짐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측면에서 정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1유형과 2유형을 그런 레짐의 어떤 전망, 바람직한 레짐의 구축, 이런 면에서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전 정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했던 것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동남권의 어떤 제조업 위기, 우리 남 박사님이 정말 잘 설명해서 왜 제조업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와 연결해서 분명히 정준호 교수님은 이 동남권의 몰락은 동남권만의 몰락이 아니다. 동남권의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유입도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수도권과 동남권 지방이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운명 공동체라는 게 선언적인 의미는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운명 공동체인가라는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부터 이 지방으로부터 서울로 소득이 줄어들었다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했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시켰느냐, 그래야만이 사람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운명 공동체임을 이해할 것이고, 그래서 지방의 동남권의 부활 혹은 제8산업화에 미치는 메가시티가 되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동남권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 투표자들도 그렇지, 동남권의 제조업을 우리가 다시 리네상스 해야지라고 표를 던질 것이다. 그럼 결국은 정책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라든지 힘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하면 15년 이후에 지방으로부터 생산 기지로부터 수도권으로 순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좀 보여달라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세 번째, 남 박사님께는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조업을 살리는 것들인데, 말씀하셨듯이 제조업의 가치 사슬 구조를 다양화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준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결국은 지역의 어떤 자원의 순환 구조,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 지역 내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어떤 산업 구조가 사실은 이 동남권에 있어서의 메가시티 전략의 산업 발전 전략은 핵심이 되지 않느냐. 뒤에 이야기했던 특정 산업이란 특정 품목에 대한 타겟팅이 아니라 어떻게 선순환 산업 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이 정도로 제가 한번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정준호 교수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아주 급소를 지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원호 교수님께서. 첫 번째 1유형과 2유형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유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1유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수도권을 키우자는 얘기고, 그런 얘기고, 2유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 거점을 수도권에 키우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외부 충격이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은 좀 아까 전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린 뉴딜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럴 만한 좀 충분한 것들이 좀 청사진이 발휘돼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소득이 유입이 적어지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건데요. 수도권에 아시다시피 이게 소득의 유입 이 비중이 1년에 한 40조 내지 100조 이하인데 그에 따라서 수도권의 임팩트가 얼마만큼 가느냐를 참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직주 분리에 따르는 그 주말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법인들 사이에 이제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드러나는데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아까 남종석 박사도 마찬가지로 2015년을 전후로 오면은 비수도권의 수도권으로 상당히 많은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다른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원래 비정규직 비중이 수도권이 상당히 낮거든요. 저 비수도권에 비해서. 그런데 2015년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수도권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올라갑니다. 다시. 네, 그리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약간 정체하는 국면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냐면은 결국 아까 말했던 소득이 유입되고 이렇게 아까 사실 우리나라는 데는 아까 이원호 교수님 말했다시피 운명 공동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하나입니다. 하나. 걱정이 하나예요. 하나. 다른 나라처럼 좀 여러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인데 사실 옛날부터 이것을 좀 분리하자는 건데 지금 하나하고 그리고 사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약간 기생도 하면서 전체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끌고 온 건데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균열이 가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좀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도권에서도의 좀 노동시장의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즘에 부동산 같은 식으로 자산 버블이 전부 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모든 자금들이 이게 올라오고 하여튼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원호 교수님께서 얘기한 식으로 한 100조 원 되는 요즘 100조 원이 한 60조 정도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얼마만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분명하게 임팩트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런 애그리게이터하게는 수도권도 상당히 이제 상황이 옛날보다 나빠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원호 교수님 그 질문한 내용들에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이제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동남권 내에서의 재생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측면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예컨대 그 광역권 내에서 보면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거는 수도권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헤드쿼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두 가지 측면은 우리가 좀 직접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 동남권 자체에서 최고 수준의 R&D, 제품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제품 개발 수준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 제조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준에서의 R&D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중범위의 R&D가 있거든요. 그건 기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 안 돼. 그 정도는 동남권에 있는 대학과 기관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이 지역에서의 재생산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이고 그러려면 그 개별 자치체 단위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보면 그 정종석 박사님 발제하신 것을 보면 지역 간에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파트별로 산업별로 모든 정책들이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체다 보니까 협력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 내부 경쟁 구조 속에서 사실상 공동의 어떤 협업들은 잘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산업 블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산업적인 연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동남권 전체적으로도 보면.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과들 자기들 분야에서 자기 성과에 상당 부분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에서 보면 광역권 수준에서의 협력을 하고 그 협력 구조에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원을 할당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지역적 필요에 따라서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이건 일종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측면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좀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제조업이 발달하려면 제조 서비스업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서울과 이 동남권의 거리라는 것 자체가 서울 기업들은 사실상 그냥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산업에서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적인 관리 자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인 수익성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금융에 기초해서 그 생산자 서비스들과 제조 서비스를 할 때 유기적인 관련성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인력에 대한 공급 그리고 이제 제조 서비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동남권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적어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어도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관련된
기업들을 일정하게 저희들은 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동남권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이 동남권에 있는 그 지자체들이 공동 협력을 하고 이거는 2030년 이후에 장기적인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이미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10년 정도의 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극복 과제는 아닌데 그러려면은 일관된 목표하에서 그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합의 그리고 일관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실천 이것들이 그리고 그 중앙 정부는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 뭐 발제자, 토론자 이외에도 참석해 지금 다른 5분께서 참석을 해주고 계신데 좀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질의사항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 관계상 저희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이제 지역산업 회복력과 특성화 주제로 세 분의 발제와 그리고 이현호 교수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주제들이고 또 이현호 교수님께서도 좋은 질의와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발제해 주신 그 세 분과 그리고 이현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건강히 스피킹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십시오.